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상방 풀베팅으로 삼성전자도 움직이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하였는데, 새벽에 있었던 FOMC 때는 해외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했어요. 달러의 급등도 그러했지만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크게 빠진 게 가장 찝찝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들이 해설해 주시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델타1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살짝 눌려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위로 돌려놨는데요. 처음 435선에 도달한 뒤로 횡보를 하다가 436선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시세는 여기까지가 전부였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12시 이후로는 현물 매수를 멈추고 오히려 약간씩 줄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계속 매수를 늘려가는데 장 막판까지도 계속 단가를 맞추면서 7천억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7,200계약이나 증가했는데, 어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미결제 약정의 동반 상승은 9월물에 대한 방향성 충돌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한쪽으로 추세가 발생할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이 길 FOMC 이벤트를 앞둔지라 적극적인 포지션이 쌓이진 않았는데, 장 초반 시장 급등할 때 콜옵션이 튀면서 변동성이 조금 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장중 조정, 그러니까 오전 10시 10분에 있었던 급락 조정,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후에 또 조정을 주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많이 빼긴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는 시장이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막판에는 양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풋 쪽으로는 매도 압력이 계속됐고 결국 지수는 오후 내내 436선에서 버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이 오늘 의미가 있죠.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 마감 무렵 100억 정도를 더 사서 현물 2,800억 순매수로 마감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엉덩이 무거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붙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제 위로 튀면 시장을 크게 견인하면서 튈 수 있는 상황이죠. 대만 증시도 지난 급락을 거의 다 회복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위로 돌아서 기대가 커져 있는데,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은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주식들이 치고 올라온 동안 삼성전자를 붙들어뒀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위로 돈다면 우리 시장은 레벨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해 볼 부분도 있죠. 우선 오늘 들어온 현 선물 매수세는 베이시스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을 강하게 사면 베이시스가 개선돼서 기관들은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라는 이 매수 차익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의 카운터파티는 개인이 1,800억 그리고 기관이 5,470억 밖에 안 됩니다. 개인 선물 매도 1,800억은 네이키드 매도로 간주하고, 기관이 5,470억 매도에, 선물 매도에 대응하는 현물 매수가 어느 정도는 존재해줘야 되거든요. 웬걸 현물 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개인들도 1,800억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도 네이키드로 한 5천억 정도는 매도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개선될 수가 없죠. 따라서 오늘은 둘 다 치열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처음 434.35선을 넘길 때 그때는 콜옵션에서 롤링업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11시 42분에 436.60을 넘을 때는 롤링업이 나오진 않았죠. 물론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436이 아니라 430.85 정도에서만 롤링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롤링업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꺾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선물이 오전에 시간당 2,000억씩 들어오게 되면 오후 1시나 2시 사이에서 그때쯤에 한 1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롤링업이 2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것, 그리고
11시 42분에 고점을 찍고 줄줄줄 밀었다는 거. 요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방향성이 힘이 앞서 변동성 매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변동성 매도는 개인이 만드는 현상이 아니에요. 볼 트레이더가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폭등보다는 그냥 올라오더라도 얌전하게 오르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싣고 덤비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은 응징해 가면서 오르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황을 작성하는 지금은 미국 세션이 끝난 상황이고 야간 선물에서는 FOMC 영향으로 합성 선물이 2포인트가량 하락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격의 해석은 뭐 누가 못하겠냐 하지만 주된 방향성과 시장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비록 방향성이 일시적으로 틀렸다 해도 불필요한 손절매나 무리한 포지션 추가를 막게 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은 상승 방향, 그리고 시장의 속성은 변동성 매도 국면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잠시 뒤에 열릴 목요일 한국 시장의 대응을 차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시황 말미에 얘기를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장 초반 영국이 신고가 경신을 했다가 밀렸지만 FOMC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약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스위스 지수는 오늘도 올랐네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유럽 증시는 이렇게 조용했고요. FX나 채권, 커머디티도 FOMC 때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국 세션에서 FOMC 해설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기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름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아시아 세션 오후 1시경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밀렸어요. 미국 세션 시작하고도 잠깐만 반등했을 뿐 원유 재고 발표 때는 도로 내렸는데 그래도 72.10선은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 원유 재고 발표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공방전이 벌어졌죠. 텍사스 기름은 매도 해지가 계속 나와서 시장을 누르려고 했지만 브렌트 기름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 브렌트 기름이 강세가 텍사스 기름마저 끌어올렸고요. 텍사스 기름은 72.5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또 털어내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재고 발표 이전까지 밀어버렸죠. 사실 이쯤 되면 텍사스 기름은 닥치고 매도가 맞는데 지금은 신고가 국면이에요. 신고가 국면에서는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언더슈팅을 준 다음 또다시 브렌트 기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계속 당겼고 결국 텍사스 기름도 새벽 0시 32분에 72.99달러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브렌트는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텍사스 기름의 매도 엣지가 나오죠. 결국 기름은 줄줄 밀려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텍사스 기름은 빠지는데 브렌트는 생각보다 덜 빠져요. 텍사스가 오늘 1.13% 빠졌는데 브렌트는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텍사스와 브렌트 기름이 스프레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종 원유 스프레드가 2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매수를 해서 3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벌어질 때 분할 청산을 해요. 그렇게 스프레드가 계속 최근에 좁혀졌는데 오늘 벌어지는 첫날이 된 게 아닌가 시작해서 오늘 벌어지는 첫날이 된 거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텍사스 기름에 대한 매도 해지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기름 시장의 꼭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음봉 하나 떴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락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패턴이 찾아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그냥 시장을 보는 방향성에 대한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장 초반에 나스닥만 강세였을 뿐 S&P는 참 지긋지긋하게 횡보를 했는데요. 유럽 세션 마감 이후 지수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우가 가장 약했죠. 은행주뿐만 아니라 기타 경기 민감주들을 포함해서 뭐 딱히 좋다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죄다 밀렸는데요. 저는 대충 하락이 마감되고 있다는 생각이 우선하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을 띄우게 된다면 시장이 재차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민감주에서 성장주로 가서 나스닥을 띄워놓고 다시 경기민감주로 가는 식이 아니라 살짝 신고가를 갱신한 나스닥을 다시 솔솔 돌아가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어요. FOMC 이전에 지수가 조정을 받은 것도 찝찝한데 FOMC 이후에 채권이 강하게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얼마 못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번 옵션 만기까지만 억지로 좀 붙들어 놓으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오늘 만기였던 변동성 선물은 6월물은 17.10포인트로 아주 무난하게 마감되었고 차월물 선물은 이 난리통에도 19.950포인트로 마감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18.15포인트로 마감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20포인트 근접한 것을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마이크론이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2% 하락한 게 가장 우려되고 그간 모든 매니저들이 좋아했던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2%를 고점에서 두드려 맞은 것도 이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오늘 가상자산들 다시 도루묵 분위기 되면서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VIP샵은 오늘 장중에 $20를 깼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았어요. 아래로는 한 18달러까지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추가로 매수하지 않고 전체 시장이 맛이 갔을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이야기를 해볼게요. FOMC 이벤트 직후 시장이 반응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우선 주가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EM 인덱스도 크게 하락을 했죠. 미국 10년 국채를 비롯한 채권들이 강하게 불어졌고요. 반면 유럽 국채는 생각보다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급등 이후에 종가 고가로 달려서 지난 5월에 기록한 자리까지 한 번에 올라와 버렸는데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골드도 한 방에 1804달러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구리도 기름도 밀렸는데 이들 둘은 기자회견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이거 채권이나 FX와는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밀린 증시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채권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임팩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MC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잘 해설해 주실 텐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IOER 그러니까 초과 지준 금리를 올린 것은 이 최근 달렸던 채권 가격이 상단에 모자를 푹 눌러 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레포 금리를 올린 것도 채권 가격이 아래에 바닥을 깔아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과 같은 채권 급락도 안 된다. 그리고 최근 나타난 금리 급락도 안 된다. 이렇게 양쪽을 막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캡과 플로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연준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도표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파월은 그것이 대표성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시장이 진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지표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멘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죠. 이번은 테이퍼에 관해 논의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였다. 진짜 말장난도 진짜 이런 말을 해버리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시장은 반등을 하면서 기자회견 마칠 때까지 쭉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제법 증가했던 변동성들이 아주 무진장 두드려 맞으면서 4시 이후에는 변동성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가 추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P 기준, 9월물 기준 4210 이상은 변동성 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해외 시장 조정으로 갭 다운 출발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빠르게 갭을 메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관건은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이어지느냐인데요. 만약에 갭을 메우지 않거나 아니면 갭을 메우다가 바로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손절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미결제 약정 증가를 봐야 돼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상단 막힌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432.5선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락 전환은 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요. 따라서 오전장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 외가격 풋옵션에 대해서 레이쇼 스프레드를 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외가격 콜옵션, 특히 450 이상의 콜옵션은 시장이 반등을 할 경우
변동성이 죽으면서 시세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갭 다운이 나왔을 때 델타 롱을 씹겠다고 하면 선물 매수나 풋매도 아니면 강세콜 정도로 강세콜 스프레드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먼 외곽격 콜옵션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커머디티들이 언더슈팅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커머디티들을 매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골드는 아시아장에서 언더슈팅이 나서 다시 181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1770달러 정도로 손절을 잡고 반등 노린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매수가 다시 1850달러를 바로 회복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도치 정도라도요. 그래서 아래로 그냥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1번 최소한 도치를 본다. 그래서 1810달러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1920달러에 근접할 경우에는 매수분을 일부 줄이는 정도만 하고 매도는 일단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 또한 기자회견 끝나고 밀리기 시작해서 현물 본장 마감 이후에도 나스닥 기준은 50포인트 넘게 밀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면 매수라고 봐요. 근데 다만 풀매수가 아니라 단기 매수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들은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말고요. 계속 기다렸다가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장 초반 눌렸을 때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가장 걱정인 것은 이머징 지수가 이제 강하게 부러진 건데 이거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데다가 지금 글로벌 중국 왕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머징 인덱스에 포함되는 우리 증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 시장을 바라볼 때 강력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도 관점에서의 상승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FOMC 실시간 코멘트를 했는데 제가 가격과 포지션, 방향성 등을 언급한 것은 이 투자자 각자의 성향이나 또 자산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는 점 양해 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